기원전 고대 검투사들은 콜로세움에 들어갈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단히 비장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혼잡한 9호선 급행열차의 풍경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맹수와 맞서는 일보다 출근길 인파 속에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고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단정한 정장을 입고 이 차갑고 냉혹한 시장이라는 콜로세움으로 향하는 현대의 검투사들입니다. 흔히 이 시장을 단순히 급여를 받고 모든 자산을 끌어모아 주택을 마련하며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급락할 때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물질적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서들과 수천 년의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곳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시장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우주의 냉혹한 법칙과 격돌하며 진화하는 매우 엄중한 실전 교육장입니다. 이 장엄한 생존의 진화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4단계의 명확한 진화 궤적으로 구성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지와 무조건적인 생존 욕구를 인지하는 지식과 지능의 단계에서 출발하여 실전 시장에서 신뢰 자산을 구축하는 스마트함과 지혜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어서 거대 조직을 경영하며 책임을 다하는 도덕과 평화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장의 거대한 변동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우주의 절대 법칙의 합이라는 로고스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나열이 아니라 냉혹한 아레나에서 살아남은 상인들이 축적한 인과율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진화의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결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느껴지는 서늘한 공포, 다가올 대출 이자에 대한 막막함은 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질병, 실직,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려움 앞에서 자본을 축적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존 지능입니다. 동서양의 고전 어디를 살펴보아도 맹목적인 청빈을 강요하거나 상업활동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투자하여 매일 고기와 포도주를 누릴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이 두려움이 적정선을 넘을 때 발생합니다. 생존 본능이 야성적 탐욕으로 통제를 잃는 순간입니다. 오직 나만 살아남겠다는 생각으로 타인을 기만하고 결함이 있는 상품을 유통하며 거짓된 정보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고 스스로 영리하다 자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과율의 데이터는 냉혹합니다. 시장 전체의 탐색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고 참여자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시장 생태계 전체가 붕괴하는 제로섬의 파국, 즉 공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국적 인과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적 장치를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수천 년 전 현자들이 구축해놓은 시장의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결코 시대착오적인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자기 파괴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 24시간을 정확히 3등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8시간은 경제활동을 하고 8시간은 휴식을 취하며 나머지 8시간은 우주의 질서를 학습하는 데 할애하는 것입니다. 당장 시세판을 주시해야 할 시점에 왜 학습이 필요한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탁월한 리스크 통제 시스템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눈이 멀면 시장 전체의 거시적 폭락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구조를 읽어내는 시간을 강제로 확보해야만 다음번 변동성의 파도가 덮칠 때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철저한 생존 데이터인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훈련된 생존 지능이 실전거래 데이터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야성을 다듬어 스마트함의 영역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저울의 눈금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일은 아주 오래된 기만행위입니다. 그런데 고대 율법에서는 도량형을 속이는 자를 살인이나 음행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배상이나 회개할 대상조차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편취가 아닙니다. 시장 내에 형성된 교환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신뢰망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시스템 파괴 행위입니다. 시장 시스템은 이러한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주체를 철저히 배제해버립니다. 신용은 도덕적 구호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을 담보하는 가장 스마트한 생존 자산입니다. 이 원리가 정보 비대칭 환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 비대칭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서 고도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구매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배했습니다. 이른바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도화된 시장의 생존 지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보를 쥐고 있는 판매자가 자기 상품의 결함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합니다. 심지어 구매할 의사도 없으면서 매장에 방문해 가격을 묻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빼앗는 행위조차 언어적 기만으로 규정하여 금전적 사기보다 더욱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상인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헛된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상품의 단점을 먼저 밝히는 것은 당장 큰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가 불투명하면 고객은 의심으로 인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반면 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초기에는 마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고객의 뇌리에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는 대체 불가능한 인식이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 신뢰가 훗날 자본의 복리 효과를 일으켜 거대한 수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얄팍한 지능과 시장의 깊은 지혜가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단계에서는 이 지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상거래를 넘어 조직을 이끄는 경영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 관리의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식 경영자가 있습니다. 99의 고령에도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이크로 매니저입니다. 초기에는 그 속도와 실행력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 리더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회사의 성장도 함께 멈춥니다. 그 아들인 이삭식 경영자는 정반대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조직원들에게 전면적으로 위임합니다. 조직은 자율적으로 팽창하지만 경영자가 현장의 세세한 흐름을 놓치게 되면서 훗날 핵심 후계자를 잘못 선정할 뻔하는 치명적인 오류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 두 가지 실패 데이터를 극복한 완성형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한계 데이터를 딛고 완성된 것이 야곱식 리더십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이라는 매우 탐욕스러운 고용주 밑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적절히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실무의 가장 밑바닥 지식까지 완벽하게 장악하여 끊임없이 현장을 조율했습니다. 위임하되 결코 현장에 대한 지식과 통제를 포기하지 않는 정교한 균형 감각, 결과에 대해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무한한 책임의 태도, 이것이 바로 시장이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의 도덕입니다. 이 압도적 지식과 책임감이 조직 내부의 혼선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평화를 구축하는 강력한 인과율의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적 평화 상태에서 리더자가 마주해야 할 또 다른 냉혹한 지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직이 성공 가도를 달릴 때 경영자들이 지나친 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현대 경영학의 서늘한 팩트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권의 베스트셀러에 등장하는 699개의 탁월한 기업들을 추적 검증해 본 결과 장기간 우수한 성과를 유지한 기업은 단 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탁월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거대한 변동성 속에서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무작위성에 속은 것이죠. 나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성공했다는 오만함, 관료주의, 그리고 현실 안주. 이 세 가지 요소가 조직에 퍼지는 순간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반응 속도는 상실되고 급격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인과율 때문에 겸손이라는 도구가 실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탈무드의 힐렐은 죽는 날까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단순히 예의범절을 지키라는 규범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 성공이 시장의 거대한 무작위성 속에서 잠시 주어진 변동성의 산물일 수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데이터 객관화 도구입니다. 이 객관화가 이루어져야만 내일 당장 시장의 흐름이 뒤집히더라도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처하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동양의 거장들이 이 거대한 시장의 파동을 다루었던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의 현자들은 이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극과 극을 달리는 생존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사마천은 파동의 정면으로 올라타는 전략가였습니다.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고 흉년이 들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 희소성의 타이밍을 민첩하게 파악하여 자본의 기동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반면 태수를 지낸 가사엽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희는 변동성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자체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기반인 토지에 집중하며 철저한 비용 통제와 극한의 절약으로 생존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어느 쪽이 우위일까요? 둘 다 훌륭한 답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법칙 안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해낸 인류 진화의 완벽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이 모든 실전의 여정을 하나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을 보시죠. 여러분, 인간은 홀로 이 복잡하고 치열한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내 앞에 있는 타인이 무엇을 결핍하고 있으며 무엇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꿰뚫어보는 통찰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가장 투명하고 정직하게 채워줄 때 비로소 나에게 생존이라는 거대한 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원초적 야성은 시장의 차가운 팩트와 부딪혀 다듬어지며 영리함을 획득하고 투명성이 곧 무형자산이라는 깊은 지혜에 도달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도덕성으로 조직의 평화를 구축하고 마침내 수요와 공급, 이기심과 이타심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우주의 절대 법칙, 로고스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시장은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곳이 아닙니다. 파멸의 위험을 경고하고 상생의 법칙을 우리 삶에 깊숙이 각인시키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학교입니다. 이 법칙을 명확한 생존 데이터로 삼아
실전 아레나에서 최종적인 진화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